301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자, 301페이지 가셔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교재 301페이지.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계산 공식 보셨고, 그 다음에 가액 결정 기준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 나름대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교재 301페이지 거기 참고학습 공제 취지는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개사 세법 시험 범위는 세법 개론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하는 이유, 공제 목적, 공제 취지 이런 걸 정답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제 취지는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든지 따로 안 보시든지 알아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 302페이지입니다. 자, 302페이지 공제 대상, 공제 금액,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공제 대상을 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 302페이지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 95조 2항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법 조문을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요대로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는 게 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좀 별도로 필기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 교재 거기 위에다가 한 5줄 정도 필기를 하셔야 되는데, 공간이 협소하니까 좀 글씨를 좀 최대한 작게 적으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등기된 부동산과 입주권을 3년 이상 보유 양도시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제 대상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이제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유 4가지를 잡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미등기 양도입니다. 우리 이제 미등기 양도를 하거나, 두 번째 우리가 구외 자산을 양도하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이 좀 깁니다. 조합원으로부터, 그러니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 그러니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것도 말이 좀 길어요. 우리가 다주택 소유자가, 그러니까 다주택 소유자가 초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우리가 다주택 소유자가 초정 대상 지역 안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장기 보유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이렇게 되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이러한 사유가 있다는 걸 결론, 시험장 가기 전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셔야 말을 살짝 돌려서 물었을 때 틀렸다는 걸, 맞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지, 단순 암기하시면 살짝 돌려서 물었을 때 순간적으로 낯설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요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될 거,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가세 대상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2주 전에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될 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가세 대상 중 부동산과 입주권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라는 거, 요게 구분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가세 대상 중 부동산과 입주권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지,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 당첨권 등은 장기 보유하더라도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 가세 대상 중 부동산과 입주권만 공제 대상이라는 거, 요게 구분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분하셔야 될 거, 모든 입주권이 장기 보유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초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라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입주권만 장기 보유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지, 초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 표현을 바꾸면 초합원으로부터 승계받은 입주권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요게 구분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거, 다주택 소유자는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자, 다주택 소유자도 등기된 상태에서 3년 이상을 보유했다면 장기 보유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될 게, 다주택 소유자라는 이유만 가지고 장기 보유 공제에서 배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주택 소유자도 장기 보유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다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 총 4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 AB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CD 주택은 우리가 일반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지금부터 판단해 보십시오. 자, 모든 주택은 등기된 상태고 3년 이상 보유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D 주택을 팔면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A 주택을 팔면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D주택을 양도하면 다주택 소유자이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보유공제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A주택을 양도하면 다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이게 구분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금방 설명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요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302페이지 공제 금액입니다. 자, 지금부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요렇게 됩니다.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양도 차익에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만큼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 공제율이 몇 프로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시냐, 일반 부동산, 일반 입주권, 다주택 소유자이냐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 자, 1세대 1주택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게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저한테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양도하면 주택과 그 부수 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1세대 1주택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왜 있냐고. 이런 질문을 할 정도면 올해 충분히 합격할 분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얘기, 이게 궁금하다는 얘기는 세법을 이해하면서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궁금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시거나 암기로만 공부를 하시거나. 근데 최근에 시험 문제들은요, 어떤 그 암기만 가지고는 100% 답이 보장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봐봐요. 최근에 그 뭐 세법 문제도 그렇고 공법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문제들이 그 암기만 해가지고는 한 합격 근처까지는 갑니다. 58점까지는 나온다고요. 근데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암기를 하시면 합격 근처 58점까지는 나오는데 60점 넘기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해석할 줄 알아야, 응용할 줄 알아야만 풀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1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기 보유공제를 공제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비과세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요. 자, 그런데 요게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2주 전에 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1세대 1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중 9억 이내까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지만 양도가액 중 9억 초과 부분은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부과되고, 이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몇 프로 공제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몇 프로 공제받냐면은 보유 연수에다가 4% 곱하시고 거주 연수에다가 4%를 곱하신 후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무제한적으로 공제받는 건 아니고 최고 80%가 한도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 양도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이렇게 공제를 받으려면은 당해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잠시 후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 일반 입주권, 다주택 소유자가 양도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보유 연수에다가 2%를 적용하시고 최고 30% 공제받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요 말의 의미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뭐 그냥 하면 느낌이 떨어지니까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등기된 상태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자, 이걸 10억에 매매를 했고 자, 양도하는 날 현재 당해 주택 보유 기간이 6년이고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우리가 2년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자, 설명을 해 볼게요.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양도했지만 고가 주택이기 때문에 9억 초과 부분은 양도소득세 부과되고요. 자, 그러면 질문. 이때 이 조건대로라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몇 퍼센트 공제받습니까? 몇 퍼센트? 자, 일단 우리가 1세대 1주택 양도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시험에 나오면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공제율을 정하셔야 돼요. 1세대 1주택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거주 기간 2년 이상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보유 연수에다가 4% 곱하시고 거주 연수에다가 4%를 곱하신 후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 6은 24고 2, 4, 8이니까 합하니까 얼마입니까? 32%. 뭐 여기까지는 이해 안 될 일은 없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조건을 하나 바꿉니다. 자, 다른 건 다 그대로 놔두고 거주 기간을 1년이라고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자, 질문.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면 몇 프로 공제 받습니까? 있다면 몇 프로? 고민이 끝났지요? 자, 고민 끝났으면 설명드립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이렇게 공제를 받으려면은 거주 기간이 2년 이상 이어야만 이렇게 공제해요. 자, 그런데 거주 기간이 2년 이상 아니지요.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부동산 양도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보유 연수에다가 2%를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 12%. 요게 2020년 개정사항입니다. 여기까지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보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구분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구분되셔야 될 거, 장기 보유 공제 대상인지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이게 구분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분하셔야 될 거, 공제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게 구분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재 303페이지 양도소득 기본공제. 자, 지금부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보셔야 되는데,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두 가지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잡으셔야 될 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언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양도소득 기본공제 옆불뛰기에다가 적으십시오. 자, 뭐라고 적으시냐면은 미등기 양도를 제외한 모든
양도시 공제 가능 이렇게 적으십시오. 우리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를 제외한 모든 양도시 공제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미등기만 아니면 어느 누구나 기본적으로 다 해줘요. 그래서 야 이름이 뭡니까? 기본 아닙니까? 하여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판정하는 문제가 나오면 미등기만 아니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제 금액입니다. 자,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야기가 좀 복잡합니다. 자, 교재 303페이지 거기 공제 금액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음의 소득별로 각각 연 250을 공제한다. 다음의 소득별로 동그라미 하시고 각각 동그라미 하시고 연 동그라미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양도 소득 종류별로 각각 연 250을 공제받습니다. 자, 선을 긋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 기본공제와 관련해 가지고 세법에서 목표로 하는 점수가 8개 내지 10개를 목표 점수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 세 군데만 확실하시면 8개에서 10개 기본 점수는 나옵니다. 자, 그런데 13개, 14개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요 말의 의미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 목표로 하는 점수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전체를 다 볼 건지 여기만 볼 건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양도소득을 현행소득세법에서는 크게 4가지로 구체적으로 5가지로 구분합니다. 교재 거기 303페이지 공제 대상 및 공제 금액 갈로 1번, 2번, 3번, 4번이 양도소득 종류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갈로 1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양도소득과 주식 양도소득과 파생 상품 양도소득과 신탁 수익권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여 가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국내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양도소득과 국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따로 부과한다고요. 그런데 주식과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은 국내와 국외를 합산하여 가세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국내 주식 양도소득과 국외 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해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양도소득은 크게 봤을 때 4가지 부류가 있고 구체적으로 봤을 때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5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행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종류별로
양도소득세를 따로 부과해요.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종류별로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국내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연 250만 원. 국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연 250만 원. 그 다음에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연 250만 원.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하여 연 250만 원. 신탁 수익금 양도소득에 대하여 연 250만 원. 양도소득 종류별로 각각 기본공제 받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양도소득이 골고루 발생이 된다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입니까? 1250 대하가 되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요거 참고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가 빡시게 나오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답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잘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만 참고하실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요 말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동일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양도할 때마다 250을 공제받는 게 아니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가세 기간 중 연 250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팔고 분양금 팔고 상가 팔고 골프 회원권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이 7천만 원, 8천만 원, 5천만 원, 1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미등기는 없습니다. 자, 미등기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자, 요 조건대로 판단하십시오.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양도소득 종류가 같습니다. 골프 회원권은 기타 자산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양도소득 종류가 같고 동일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양도할 때마다 250이 아니고 연 250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50. 여기 실수가 있으시면 안 돼요. 양도할 때마다 250, 1,000만 원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두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을이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면 각각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맞다라는 걸 아시는 거고, 이 말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다, 양도할 때마다 받는 거 아닌데 와 각각이고 틀렸다 합니다. 자 봐요. A주택과 B주택을 같은 연도에 팔았다면 각각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연이 250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도를 달리 한다는 겁니까? A주택은 20년 12월 31일 날, B주택은 21년 1월 1일 날. 연도를 달리하면 각각 맞네. 이게 최근 시험 문제 수준입니다. 봐요. 단순 암기력만 가지고는 이 문제 답 100% 보장 못 받습니다.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외운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이해해야 될 부분을 이해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공제에서 아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305페이지. 자, 교재 305페이지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 계산. 자, 두 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2주 전에 배운 이야기. 우리가 2주 전에 공부한 이야기를 알고 계셔야 돼요. 1세대 1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1세대 1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모든 양도 차익에 대하여 가세하는 건 아니라는 것. 짧게 갑시다. 9억까지는 비과세 받고 9억 초과 금액만 가세하지요. 양도가액 기준으로. 요게 2주 전에 봤던 이야기잖아요.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05페이지. 1세대 1주택이 고가주택일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차익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7월달 문제풀이 들어가서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최근 5년 동안 2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요 계산 공식은 7월달 문제풀이 들어가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1세대 1주택이 고가주택일 때 가세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7월달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해하고 문제풀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305페이지 계산 공식은 7월달 문제풀이 가서 기억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교재 306페이지. 우리가 부담보 증여로 양도했을 때 양도 차익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최근 10년 동안 물어본 적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에는 의미를 둘 필요가 없고, 부담보 증여 시의 양도 차익 계산 문제는 출제된 적이 겨우 한 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산 과정 자체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봐도 된다고요. 안 봐도 되고, 대신에 이제 이거는 알아야 돼요. 2주 전에 공부한 거. 부담부 증여했을 때 어디까지를 양도로 보고 어디까지를 증여로 보는지 그거는 잡으셔야 됩니다. 2주 전에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308페이지. 308페이지 가업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 특례. 물어본 역사가 없고 역사는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교재 310페이지. 1시간 전에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 1시간 전에 대화 나눴잖아요. 그 다음에 314페이지. 양도소득세 세율. 최근에 3년에 한 번 정도 양도소득세 세율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세율을
기억할 수 있다면 기억하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 5월 31일까지 양도했을 때 하고 6월 1일 이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다 기억할 건지, 야를 포기하고 야만 기억할 건지. 자, 둘 다를 기억했을 때 혼란스러울 것 같다면 야를 버리셔야 됩니다. 왜? 우리 시험은 21년 10월 30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답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30일 현재 시행되는 법은 야가 아니고 야지요. 그래서 둘 다 완벽하게 기억할 자신 없으시면 야를 버리라고요. 야를 버리고 야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야만 설명합니다. 우리 시험이 그렇잖아요. 10월 30일 현재 시행되는 법에 의해서 답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정확하시면 시험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설명하고 야는 설명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건 6월 1일 이후에 양도했을 때 세율이에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6월 1일 이후에 팔았을 때 세율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 별도 필기를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재에 오타가 많습니다. 그 교재에 오타난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 교재는 막 섞어놨기 때문에 그 교재에 있는 대로 기억하다 보면 문제 풀 때 불편해집니다. 자, 그래서 뭐 교재에 있는 대로 보시려면 보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별도 필기하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자 6월 1일 이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관련해 가지고 자, 지금부터 세 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주택 이외의 부동산 양도시. 이게 어떤 것들인지는 감이 오지요. 주택 이외의 부동산, 예를 들어서 뭐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공장 건물, 토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택 이외의 부동산, 구체적으로 상가, 사무실, 공장 건축물, 일반 토지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 6%에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 누진세율 최고 세율이 올해부터 45%로 개정됐습니다. 작년까지는 42%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구간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소득세 가세 표준이 10억을 초과하면 10억 초과 부분은 45%입니다. 우리도 죽기 전에 45% 세율을 한번 내봐야 되는데 1년 동안 10억 이상을 벌면 최고 세율 45% 나옵니다. 죽기 전에 한번 그래 봐야 될 낀데 그럴 날이 올란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뭐 꿈과 희망은 가져야 안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택 또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우리가 주택 또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자, 오해하실라 한마디 하고 설명합시다. 주택 또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6월 1일 이후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저 6%에서 최고 45% 누진세율. 6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뭐 굳이 여러분들은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좀 설명을 하면, 5월 31일까지 양도를 한 경우에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저 6%에서 최고 45% 누진세율. 그래서 봐봐요. 세율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아파트를, 입주권을 5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양도하면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보다 세율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세만 놓고 그러니까 세율만 놓고 본다면 5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게 절세가 됩니다. 근데 절세하려고 5월 30일까지 팔았는데 팔고 나서 3억 오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제가 작년에 어디 대구에, 제가 집이 대구입니다. 대구인데 대구에 하여튼 아파트 분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당첨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계약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1차 명의 변경할 때까지 한 장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올 것 같아가지고 매수자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제가 어제 안 봤어야 되는데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봤거든요. 4장입니다. 명의 변경, 이거 제가 작년 11월 달에 명의 변경 해줬거든요. 작년 11월 달에 명의 변경 해줬는데 피가 4장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3장이 사라졌습니다. 참 인생은 한 방입니다. 그죠? 그거 안 봤어야 되는데 봐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우울했었습니다. 이제 뭡니까? 거지가 된 기분이에요. 그래도 한 장 벌었다는 거는, 한 장 벌었는데도 그건 생각 안 나고요. 3장이 사라진 거잖아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한 장이 아니고 4장이 됐을 낀데, 물론 뭐 사줄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이 순간입니다. 이게 부동산은 순간의 선택이에요. 이거 작년에 딱 팔고 나서 뭐가 나왔냐면은 임대차 3법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팔고 나서 저 뭡니까? 전세갱신권. 그게 나오면서 갑자기 막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세갱신권 그것만 나왔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한 장 정도에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그 전세갱신 청구권 딱 나오면서부터 갑자기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그동안 일부러 모른 체 하고 있었는데 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알림이 하나 뜨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눌렀는데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속이 많이 썰었습니다. 자, 하여튼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아파트 분양권. 자 아파트 분양권. 자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자 요것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권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 6월 1일부터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아파트 분양권을 5월 31일까지 양도를 하면, 5월 31일까지 양도를 하면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저 6%에서 최고 45%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세율만 놓고 본다면, 자 여기 봐봐요. 아파트 분양권을 이미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등기 칠 생각은 없다. 그러면 세율만 놓고 본다면 5월 31일까지 파는 게 절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팔았다니까요. 내 나름대로 절세한다고. 아는 게 죄입니다. 몰랐으면 더 지고 갔을 건데.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에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뭡니까? 괜히 뭡니까? 6월 1일 이후에 팔면 세금이 60% 아닙니까? 60% 내는 것보다는 요거 내는 게 낫다고, 요거 내는 게 낫다고 팔았거든요. 아는 게 죄입니다. 하여튼 자 5월 31일까지 팔면 이렇게 되는 거고,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분양권을 이미 2년 이상을 보유했다면 세율만 놓고 본다면 5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게 엄청난 절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10월 30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에 의해서 답안을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를 기억하시면 되지, 이런 것들은 혼란스럽다면 요거는 모른 채 하셔야 됩니다. 괜히 둘 다를 기억하려고 하다가 짬뽕이 돼버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혼란스러우시면 5월 31일까지 양도했을 때 세율은 기억하지 마시고 6월 1일 이후에 양도했을 때의 세율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요게 이제 단서가 붙습니다. 여기 이제 단서가 붙는데, 자, 요거 잠시 5분 쉬었다가 요거 설명하겠습니다. 요거 지우지 마십시오.